네, 안녕하세요. 김기한TV의 김기한입니다. IPAT 지식재산 능력 시험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쉬운 거 준비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고 10월 31일까지 원서 접수하고 11월 22일에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유선배 IPAT 지식재산 능력 시험 합격 노트 이거 구입하셔가지고 요 강의 지금 기출 문제 위주로 올려드릴 건데 11월에 당장 최소 3등급, 1, 2등급을 목표로 좀 점수를 빨리 획득하시고 취업을 하시거나 이직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한 세트 60문제씩인데 좀 풀어보겠습니다. 쉬운 거부터예요. 1번 문제. 다음 중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특허권입니다. 특허권. 1번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이제 속지주의라는 용어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거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2번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권에 대한 얘기. 3번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보통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계시죠. 4번 특허 발명의 실시를 업으로 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5번 특허권은 특허 출원만 하면 출원일로부터 바로 발생하여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게 딱 봐도 답이 나옵니다. 5번이죠. 5번. 5번. 해설을 좀 해드리면 특허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설정 등록을 해야 발생합니다. 보통 출원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TV 광고할 때 이거를 마케팅 쪽으로 많이 서로 좀 마케팅적으로 소구를 합니다. 특허 출원한 상품. 특허 출원한다고 해서 권리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 특허 출원은 내가 이 아이디어 생각을 했어요 하고 선언을 하는 건데 그게 권리를 줘도 된다 안 된다 판단은 특허청에서 하는 거고 한 1년 6개월 정도 보통 걸립니다. 출원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심사에 합격하여 등록된 이후에야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또 개념을 좀 정리해드리면 속지주의라는 말 나옵니다. 속지주의는 그 해당 등록된 국가에서만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특허 하는 거예요. 해외 특허 출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형의 재산권 특허는 지식재산 IP라고 하잖아요. IPAT Intellectual Property IP 무형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아니고 차도 아니지만은 양도 상속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특허 권리 저희 자녀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특허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배타적인 권리. 실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실시를 업으로 한다는 거는 특허 권리가 있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권리 가지고 있는 사람 허락 받아야 되죠. 근데 출원일로부터 바로 발생 이건 아니다. 5번이 틀렸고요. 자, 2번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연현상의 단순 발견으로 새로운 물질을 알아낸 경우 2번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 방법 어디서는 의료행위 방법이 특허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하시겠죠. 3번 게임의 규칙과 같은 단순 아이디어 4번 기존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경우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경우 발견입니다. 발명이 아니라 그 다음 기술적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화학물의 제조 방법 이거 좀 긴가민가 이래서 변리사들도 4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발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5번이에요. 새로 기술적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화학물의 제조 방법. 1, 2, 3, 4번 다 틀렸다는 건데 5번 기술적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화학물의 제조 방법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하고 특허가 되려면 일단 산업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되고 제가 맨날 노래하는 신규성, 진보성. 그러니까 신규성이라는 거는 새로운 거야 되고 진보성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거 대비 좀 또 고도화된 거, 수준이 높아진 거, 비스무리한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획기적으로 고도화된 거. 그래서 이제 5번이 된다는 거고 1번 자연현상은 단순 발견이기 때문에 발명 아닙니다. 2번 의료행위 제가 아까 힌트 드렸죠. 의료행위 방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게임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도 표현이나 구체적 수단이 없으면 특허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드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대부분 컨텐츠다 보니까 저작권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기껏 해봤자 이제 디자인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대부분은 발명 특허를 받지 못한다. 4번 기존 물질의 새로운 용도 발명은 경우에 따라 특허가 될 수 있으나 단순 발견만으로는 기술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아리까리한 게 감이 잡히시죠? 이러면서 개념까지 잡고 가는 겁니다. 자,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특허 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험 목적으로. 2번 특허 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국내에서 그 발명을 생산 이용하고 있던 경우. 이미 쓰고 있던 거. 3번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특허 제품을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이건 딱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죠. 4번 특허 제품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가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양수한 자 적법하게. 이건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5번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는 3번입니다. 3번.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특허 제품을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게 분명히 문제된 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변리사나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꼬아내는 말을 조금 꼬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은 이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특허권 침해죠. 그리고 1번 연구 또는 시험 목적은 요거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걸 뭐 상업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2번 선출원 이전에 선사용에 의한 실시. 선출원 이전에 선사용에 대한 실시. 그러니까 특허 출원하기 전부터 난 썼던 거예요. 선사용주의. 요게 이제 반영이 됐다는 거고. 4번 특허권자가 판매한 제품을 구매한 자의 사용. 이거는 뭐 특허권 소진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5번 일시적인 통과 사용 등은 특허법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예외적으로 미치지 않는 경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출원 절차입니다. 출원 절차. 특허 출원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하나 이상의 청구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청구 범위 포함해야 된다. 청구 범위가 뭘까? 청구항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내 권리의 범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청구항은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2번 특허 출원 후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출원 내용이 공개된다. 아까 제가 1년 6개월 정도 등록까지 걸린다라고 설명드렸는데 3번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원이 시야 간주된다. 출원일은 심사 청구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거 출원한 거에 대해서 심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심사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를 이제 얻을 수 있다 없다. 4번 특허청의 심사에서 특허 결정이 되면은 설정 등록료 납부해야 특허권이 발생한다. 세상이 참 돈 안 내면 안 되는 게 많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5번 특허 출원 공개 후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출원인은 특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즉시 행사할 수 있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출원 공개는 특허 출원 내용을 공개하여 정보 제공을 받기 위한 제도이며 공개되더라도 특허권이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출원인에게 아직 독점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정도 시간 지나면 공개가 돼요. 공개가 되는데 이제 이거는 충돌. 그러니까 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뭐 투자를 하고 이러면 낭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오픈을 하고 이런 데는 투자를 피해라. 그렇지만 이제 독점권이 생기기 전이다.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특허권은 특허 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 등록을 마쳐야 발생합니다. 돈까지 내야 돼요. 돈까지. 그래서 제가 개인 특허를 21건이나 출원을 했지만 지금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한 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등록료가 계속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게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기술적 가치나 뭐 자산적 가치가 없는 걸 제가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1, 2, 3번은 이제 특허 출원 및 심사 청구 절차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이보정 씨는 컴퓨터 마우스 관련 발명을 특허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마우스 휠 부분의 구성은 불명확하다라는 취지의 거절 이유를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보정 씨의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이거 심사 거절 받으면 뭐 이거 옳지 않다. 거절됐으면 땡 아닌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이고 답이 보여졌구나. 거절 이유가 된 부분은 휠의 구성에 관한 것이므로 휠 부분의 기능과 구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세서를 보정한다. 보정한다는 건 수정한다는 거야. 수정한다는 거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통상 2개월 정도인데 이거 내 의견서와 보정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죠. 부득이하게 기간 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의견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4번 보정 시에는 신규 사항을 추가하면 안 되므로 왜요? 라고 하겠지만 보정이잖아요. 보정. 내가 처음에 특허 출원한 요 아이디어 낸 거 안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something new를 넣어서 더 권리 범위를 넓히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처음 출원 시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첨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 출원할 때부터 됐던 내용 안에서 수정은 허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한 후에도 심사가 지연되면 심사 촉진을 위한 우선 심사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다. 우선 심사 신청은 특허 출원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 해설을 좀 읽어드리면은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한 후에도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미 1회 거절 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 별도로 우선 심사 신청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으로 할 수 없다. 우선 심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신규 출원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출원. 1번, 4번 내용은 의견 제출 통지서에 대한 출원인의 적절한 대응 방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1번은 보정은 거절 이유가 된 필 부분의 구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등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4번 신규 사항을 추가하면 안 된다는 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또 다음 문제. 답이 안 보이도록. 6번 문제입니다. A와 B는 서로 몰랐지만 두 사람이 있어요. 우연히 동일한 발명을 완성했습니다. A는 2025년 1월 1일에 특허 출원했고 B는 2024년 12월 1일에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발명을 먼저 완성한 A, 2번 먼저 출원한 B, 3번 두 사람 모두 각각 특허를 받는다. 따로따로 받는다. 똑같은 내용인데 4번 선출원인 B와 선발명자 A가 공동으로 특허권을 공유한다. 이게 합리적일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5번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컴플리트 난다고 안 준다. 이것도 좀 웃기죠. 정답은 2번입니다. 특허는 출원을 먼저 해야 돼요. 선출원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잠깐 썼지만 내가 이 아이디어 냈어요 하고 빨리 선언하고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법 제36조에 따라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 출원일이 더 빠른 B가 특허를 받을 수 있고 발명을 먼저 한 A라도 출원이 늦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 발명에 대해 두 사람 모두 혹은 공동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 A는 자기 발명 X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권리를. B는 X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제조 판매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A는 B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은 B의 항변 주장이다. 이중 특허 침해에 대한 정당한 항변이 되지 못하는 것은 1번 B의 행위는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것으로 영리 목적이 없으므로 침해가 아니다. 아까 위에 문제에서 잠깐 팁을 드렸고요. 2번 특허 발명 X는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지 기술이었으므로 특허가 무효여야 한다. 이거 뭐 공지 기술이라는 거는 이미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야. 3번 A의 특허 발명과 확인 대상 물건은 기술적 구성이 서로 달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4번 B는 A의 출원 전에 이미 국내에서 X와 동일한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영업에 사용해 오고 있다. 5번 마지막 5번 B도 X와 유사한 발명에 대해 별도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의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B는 자신의 특허권이 있다는 이유로 A의 특허권을 마음대로 실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인정되지 않는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A, B 비슷한 특허가 있는 건 비슷한 거고 비슷한 거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특허권의 보유는 타인의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연구 시험 목적으로 실시는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특허 무효 주장에 이제 유한 항변 2번이 공지 기술 요거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무효 소송 같은 경우도 실제로 걸고 이제 등록된 특허 중에서 상당수는 무효 처리도 됩니다. 3번 확인 대상 물건과 특허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 이 비침의 주장이에요. 비침의 주장. 그래서 요런 경우 이제 요즘 최근에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제 침해 비침해 감정서 같은 거를 미리 좀 받아 놓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 정지가 걸리거나 이제 좀 이런 외압이 들어와서 판매 정지 이거를 소명해야 되는 기간 동안 매출 타격이 나기 크기 때문에 요 비침해 주장에 대한 이 서류 같은 걸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4번 선사권에 대한 항변 출원 전에 선의로 자체 실시한 자는 그 범위에서 계속 실시가 가능합니다. 모두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변이다. 뭐 이런 거예요. 원조 할머니 집 상표권 측면에서 원조 할머니 집이 먼저 장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분이 지식재산을 몰라, 상표권 몰라.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상표권을 출원을 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할머니가 장사를 못하게 한다? 그렇지도 않는 겁니다. 원조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선사용자에게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권리를 주고 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를 비교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특허하고 실용신안제도 뭐지? 이거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1번 특허는 물건이나 방법 등의 발명을 보호하지만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등의 고안만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특허를 대발명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실용신안은 그보다 조금 작은 소발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2번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더 짧다. 들어보신 것 같죠? 3번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 특허제도는 어쨌든 같은 울타리 안에서 운영이 되고요. 4번 특허 출원은 심사 청구를 통해 실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실용신안은 심사 없이 자동으로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 실용신안은 소발명 등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특허보다 기술적 범위가 작거나 개량나 발명에 적합하다. 정답은 4번이고 4번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실용신안에 무심사 등록 제도가 도입됐던 적이 있으나 현재는 이제 실용신안 출원도 심사 청구 특허청에 계신 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거치도록 특허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 기간은 이제 특허와 동일하게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적용이 되고 1, 2, 3, 5번은 모두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설명을 드렸고요.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비교적 작은 개량 발명, 소발명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맞는 말이다. 참조해 주시고 9번 문제. 다음 중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 대상은 무엇인가? 실용신안입니다. 1번 휴대폰 케이스의 내부 구조를 개선한 고안입니다. 2번 책상의 높이 조절 장치에 대한 고안. 3번 공의 원리만을 이용한 새로운 게임 규칙. 4번 신약의 화학 물질 자체에 관한 발명. 뭐가 판이 좀 커져요. 5번 볼펜의 잉크 흐름 조절 부품의 형상에 관한 고안. 등록받을 수 없는 것 실용신안. 4번이죠. 판이 커진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신약의 화학 물질 자체에 관한 발명. 이거는 대발명에 좀 가깝지 않나.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합니다. 고안만을. 그래서 4번 같이 화학 물질 그 자체 물질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특허 발명 특허로 보호를 해야 되고 1번, 2번, 5번은 모두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것으로 실용신안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임의 규칙이나 원리 등은 단순 아이디어에 해당해서 실용신안은 물론 특허로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요거는 단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컨텐츠를 저작권으로는 보호를 할 수 있다. 자, 10번 문제. 다음 중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아닌 거. 1번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2번 발명이 출원 전에 이미 국내외에 공개된
경우 공지 기술에 대해서. 3번 발명이 당업자에게 자명하여 진보성이 없는 경우 신규성, 진보성 말씀드렸고 4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불충분하여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발명이 출원 시점에 출원인의 기업에서 아직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경우 출원이랑 특허 출원이랑 권리를 얻는 거랑 이 생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5번이 틀렸고요. 5번이 이제 특허 요건과 무관합니다. 발명이 실제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1번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거는 당연한 거고 신규성 상실 선행 기술에 의한 공개 진보성 교려 이거 당연히 신규성 진보성 이 양쪽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명세서 이제 기재불비는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얻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지 않고 권리를 내놔라. 이거 말이 안 되죠. 따라서 1번, 4번에 해당하면 특허 출원은 거절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11번 문제부터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계속해서 기출문제 1강 11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 무효심판 사유. 그러니까 특허 등록이 됐지만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결함이 있거나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요 말씀드렸습니다. 1번 특허 발명이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어 신규성이 없는 경우.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두 가지를 일단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2번 특허 발명이 당해 분야에서 공지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는 경우.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거. 진보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도화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기존 거 대비 대단한 게 없다. 3번 특허 발명이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거. 기본적으로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산하거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특허 명세서의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특허 권리는 이 명세서 청구항 명세서 안에 청구항, 청구 범위를 내가 어떻게 써주냐 이거 가지고 권리를 받는데 그게 불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은 후 해당 발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제가 권리 갖고 있지만 장롱면허처럼 썩히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무효심판 사유를 받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특허권자의 미실시는 특허를 무효로 할 사유가 아니다. 특허 무효심판의 사유는 특허가 잘못 부여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1번에서 4번은 모두 무효심판 사유가 해당된다. 특허법 제133조 등의 이 내용이 표기되어 있고요. 5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권자가 발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은 유효하며 다만 3년 이상 미실시 시 제3자가 강제 실시권을 요구할 여지가 있을 뿐 무효 사유는 아니다. 자, 12번 문제. 직무 발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직무 발명 제도. 제 선배님이 지금 그 박사과정 선배님이 숙명여대에서 지금 교수로 계신데 그분이 논문을 직무 발명 관련된 걸로 쓰셨습니다. 직무 발명. 그러니까 내가 직업으로, 내가 업으로 뭔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발명하는 경우에요. 여기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이라도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최초 귀속된다. 발명자 그리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구분됩니다. 2번 사용자와 종업원 간에 미리 직무 발명을 회사에 승계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내가 월급 주고 하는 일이니까 이거 네가 뭔가 개발하면은 내 거야, 회사 거야. 요 얘기죠. 3번 사용자가 직무 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도 종업원 발명자는 특허법상 발명자로서 이름을 남길 권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리를 가진 사람이랑 발명자는 이원화가 되어 있다. 4번 회사로 권리가 이전된 직무 발명에 대해서는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어감이 조금 이상합니다. 종업원은 완성한 직무 발명을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승계 요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은 틀린 설명이에요. 직무 발명은 회사 등이 승계한 경우에도 종업원 발명자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보상의 제도 이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받고 일을 해서
연구개발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발명했고 특허 냈지만은 이거에 대한 이제 보상 제도가 있다. 그래서 특허 출원하면은 기업에서 얼마, 등록이 되면 얼마, 그 다음에 이게 사업화돼서 매출을 일으키면 매출의 뭐 1%, 뭐 얼마, 몇 퍼센트 이렇게 수익 주는, 배부하는 이런 제도가 직무발명 제도에 있습니다. 예, 그 얘기고. 1번 설명은 이제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는 1차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고 2번 사용자와의 계약이나 사교에 의해 회사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권리를 승계해도 발명자의 명칭은 특허증 등에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내 퍼포먼스, 내가 이렇게 발명한 거기 때문에 발명자로서 이런 건 계속 가지고 있어요. 5번 종업원은 직무 발명을 완성하면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권리 승계 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월급 받고 돈 받고 연구 개발한 거니까.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특허 출원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항 또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 서류 혹은 제출해야 되는 것. 발명의 명칭. 뭘 하든 간에 타이틀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 범위 등. 결국은 이제 특허 출원을 하고 이게 등록이 된다 안 된다는 결국 명세서로 결정이 난다. 이 말씀 계속 드렸고 3번 도면, 발명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기서 하나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도면에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서 그 그림 그대로 제가 권리를 얻는 게 아니라 명세서상의 청구 범위, 청구항을 내가 어떻게 글로써 쓴 게 내 권리예요. 도면은 그 청구 범위를 내가 설명한 거를 이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뿐이지 그 도면 그림 그대로 내가 권리를 가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4번 요약서. 마지막 발명을 구체한 실물 견본. 정답은 5번이죠. 현물 만들 필요 없습니다. 특허 출원 시에는 발명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물 견본이나 모형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발명의 명칭, 명세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도면, 요약서, 요약서는 이제 특허 출원서에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하죠. 예, 실물 견본은 이제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지 않으며 서류와 도면을 통해 발명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 14번 문제. 다음 중 특허권자가 가질 수 없는 권리는 무엇인가? 특허권자가 가질 수 없는 권리입니다.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가질 수 없는 거. 1번 타인이 특허 발명을 무단으로 제조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 이것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 때문에 특허 권리 얻으려고 하죠. 2번 특허 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내 거니까 당연히 내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3번 타인이 특허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 이 실행이라는 거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4번 타인이 연구 실험 목적의 특허 발명 사용을 금지할 권리.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특허를 등록하면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에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개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거 보고 더 좋은 거 개발하라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5번 타인의 특허 발명의 제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권리.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 발명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제 특허권자도 다른 사람이 연구 목적으로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1, 2, 3, 5번은 모두 특허권에 의해서 특허권자가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고, 특히 2번 특허권자는 자기 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발한 거, 내가 권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1, 3, 5번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제조, 판매, 수입하거나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죠. 배타적인 권리를 이래서 가진다라고 말씀드리고, 15번 문제. 특허권자가 자기 발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권리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거 있습니다. 특허권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자동으로 설명된다.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멸된다. 2번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이 청구된다.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무효다라고 청구할 수 있나? 3번 정부나 제3자가 강제 실시권을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너 어차피 안 쓰는 거 이거 썩히지 말고 우리가 쓸게. 요거 할 수 있다는 거고. 4번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단축된다.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이게 과연 관축되나? 마지막 국가가 특허권을 회수하여 공개한다. 이미 공개는 되어 있어요. 특허는. 예, 정답은 3번이죠. 특허권 설정 등록 후 일정 기간,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정 등록 후 3년입니다. 요게 이제 지나도록 특허권자가 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 강제 실시권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107조 내용이고요. 이는 특허권자의 미실시로 인한 사회적
효율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야, 이거 상업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너 왜 썩히고 있어? 내가 이거 너 썩히지 말고 내가 설정 등록한 거 이거 안 썩히고 있는 거 좀 해볼게. 강제 실시 해볼게. 요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허권 자동 소멸 상관없습니다. 쓰고 안 쓰고 간에. 미실시만으로 무효심판 사유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나왔죠. 존속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미실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0년 줄지 않습니다. 국가가 특허를 회수하는 제도 이런 건 없어요. 16번 문제. 다음 중 특허권이 소멸, 상실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없어지는 거. 1번 존속기간 만료. 당연히 그 기간 지나면은 만료되겠죠. 2번 특허권자의 특허권 포기, 등록료 불납 등의 경우. 처음에 이제 그 출원하고 등록되면은 3년치를 보통 내요. 그래서 3년 지나고 나서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갱신을 하나 했는데 이거 돈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3번 특허권에 대한 무효 심판이 인용되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무효로 된 경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4번 특허권의 공유자 중 한 명이 지분을 양도한 경우. 요거 좀 아리까리합니다. 5번 연차 특허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특허권이 소멸될 경우. 5번 내용이랑 2번 내용은 돈하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돈하고 연관이 되죠. 4번이요. 4번. 예. 특허 이제 공동으로 특허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전 책을 같이 쓴 제 초등학교 동창이죠. 오랜 친구인 구정민 작가랑 여러 건의 수십 건의 특허를 같이 출원하고 등록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 권리를 지분을 딴 데 양도한다라고 해서 제 권리가 소멸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특허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한 공동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이 특허가 이제 지적 재산, 지식 재산권이 재산이니까 양도할 수 있어요. 팔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제 권리가 자체로 소멸된다. 예. 귀속만 반틈 권리에 대해서 이제 팔아먹은 권리에 대해서만 귀속이 이제 변경되는 거지. 그거 아니다는 거고.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되고 특허권자가 특허를 포기하거나 법정 기간 내 유지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권리 소멸되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듭니다. 돈이 계속 이렇게 뛰어요. 무효 심판으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애초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소멸이 됩니다. 등록됐지만 소멸되는 특허 제법이 있다. 이거 말씀드렸고 연차료 미납 역시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소멸 사유입니다. 17번 문제. 다음 중 디자인 보호법상 드디어 디자인 보호법 나왔어요.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은 무엇인가? 1번 제품의 심미적 형태가 아닌 제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되는 형상. 이게 이제 외적인 예쁜 이런 게 아니라 요 디자인으로 인해서 기능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고 건축물과 같이 부동산에 속하는 구조물의 외관 디자인. 3번 물품의 외관에 대한 새로운 결합의 디자인. 4번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과 같은 GUI 디자인. 5번 자동차의 차체 외형에 관한 디자인. 하나 조금 어감이 틀린 게 하나 있죠. 1번입니다. 1번. 1번 제품의 형태가 전적으로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미적인 디자인으로 보기 어려워 디자인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디자인으로 인해서 이 제품의 기능의 퍼포먼스가 좋아지거나 성능이 좋아지거나 내구력이 좋아지는 거를 디자인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디자인 특허는 철저하게 신미감, 외형, 보기 좋은 거 이거를 보호하는 거고 디자인적인 요소로 인해서 뭐 기능이나 성능이 좋아지거나 내구력 좋아지거나 어쨌든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발명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똑같으니까 해설 안 읽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18번 문제. 부분 디자인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전체 디자인이 아니라 부분 디자인입니다. 부분 디자인. 특정 부분. 옳지 않은 거. 물품의 일부분만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 디자인 제도라는 게 있겠죠.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은 경우 권리의 보호 범위는 그 출원에서 특정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게 권리 범위가 줄어요. 작고.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도 디자인의 신규성, 창작비용 등의 심사 기준은 전체 디자인과 동일하다. 동일한 거를 이제 부분에만 적용했다는 거고. 부분 디자인권을 취득하면 물품 전체의 디자인까지 모두 자동으로 보호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4번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5번. 부분 디자인의 존속 기간은 디자인 등록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일반 디자인과 같다. 똑같습니다. 조금 해설을 읽어드리면은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경우에는 권리는 명시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미치고요.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경우 부분 디자인 등록이 물품 전체의 디자인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이 말이 안 됩니다.
부분 디자인 제도를 통한 일부 구성의 보호가 가능하고 부분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이 된다. 그다음에 심사 기준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디자인 특허권의 권리 아니니까 존속 기간도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하게 출원일 후 20년입니다. 19번 문제. 비밀 디자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밀 디자인이 뭐지 하실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패션 디자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1번 디자인 출원 시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뭐지?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비밀 디자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디자인의 도면과 상세 내용을 공개되지 않는다. 이게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 같은 경우는 오픈해버리면 너무 쉽게 카피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감을 좀 잡으시고 비밀 디자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디자인권은 설정 등록과 함께 발생하며 권리자는 필요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공개 안 했지만 특허는 보통 공개하잖아요. 공개 안 했지만 내 권리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비밀 디자인으로 지정된 기간이 끝나면 해당 디자인의 공개 공보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특허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대신에 만인에게 공개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찍어내라는 게 취지입니다. 비밀 디자인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최장 5년까지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인데 정답은 5번이에요. 비밀 디자인의 경우 유지 기간은 법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패션 디자인 같은 게 이게 뭐 트렌드 같은 걸 너무 많이 타고 어디서 뭐 패션쇼 하고 나면 카피품 같은 게 막 쏟아지고 나니까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3년 이 트렌드 패션 같은 경우 이제 트렌드가 막 5년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3년 정도 그래서 정하고 있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다. 1, 2, 4번은 이제 비밀 디자인의 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이고 3번 이제 비밀 디자인으로 하더라도 디자인권 자체는 등록과 함께 발생. 등록이 돼야지 권리가 발생하죠. 권리 행사도 가능하고 권리를 행사할 경우 상대방의 디자인 내용을 제시해야 해요. 그럼 이제 오픈하게 되는 거고 공보에 공개되지 않을 뿐이다. 공보에 공개가 되지 않을 뿐이다. 요 차이만 있다. 자, 20번 문제. 디자인권 침해 판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디자인권 침해입니다. 1번 등록 디자인과 대비 대상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일반 수요자가 보는 시각적 인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침해로 인정된다. 그럴싸하죠. 계속 볼게요.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이 전혀 다르면 원칙적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혀 다르면. 3번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등록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제조 판매하면 침해가 될 수 있다. 고의가 과실이 없더라도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두 디자인의 세부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종합적인 신미감으로 판단한다. 전체로 본다는 거예요. 5번 등록 디자인과 대비 대상 디자인의 외관상 차이가 미비하더라도 모방 의도가 없으면 침해가 아니다. 5번 모방 의도가 없으면 침해가 아니다? 말이 좀 디자인권 침해는 객관적으로 디자인이 유사한지로 판단을 해야 돼요. 누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혼돈을 오느냐 그리고 이제 모방 의도가 없더라도 외관상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침해로 간주합니다. 그래야 보호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번 모방 의도가 없으면 침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당연히 틀렸고요. 1, 2, 3, 4번 디자인 침해 판단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이고 특히 이제 3번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동일 유사인 디자인이면 침해가 될 수 있다.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비슷하면 권리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적용 물품이 다르면 침해가 아니고 물품 어떤 거는 신발에 적용했냐 어떤 거는 지갑에 적용했냐 어떤 건 컴퓨터에 적용했냐 이제 카테고리가 틀린 거예요. 아예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느낌이 비슷하다 아니다. 이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다음 중 디자인 보호법상의 관련 디자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동일한 디자인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한 유사인 디자인들을 관련 디자인으로 다수 등록받을 수 있다. 관련 디자인 세트 묶음. 2번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 디자인 이제 처음 시작한 거죠. 기본 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3번 기본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디자인을 출원해야 한다. 1년 이내. 과연
1년. 예, 1년일까요? 기본 디자인과 너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은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뭐 이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좀 뺏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관련 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의 유사한 범위의 디자인이라도 별도의 디자인권으로 보호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관련 디자인 출원은 기본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제한이 있었으나 법 개정 전이에요. 현재는 이제 기본 디자인이 등록 후에도 그 존속 기간 이 권리 존속 기간 내라면 관련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좀 되었습니다. 이거를 좀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풀어준 것 같고요. 따라서 3번의 내용은 이제 최신 제도와 맞지 않아 옳지 않고 동일인이 유사 디자인을 다수 권리 확보할 수 있고 관련 디자인의 만료일은 기본 디자인과 동일하며 기본 디자인과 사실상 동일한 디자인은 별도로 등록이 불가능해요.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기본 디자인과 별개의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단 이제 권리 행사는 기본 디자인에 종속적인 면이 있다. 22번 문제. 다음 중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거. 1번. 밀가루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상표 하얀 가루. 되나? 2번. 자체 고유한 의미가 없는 임의의 문자 조합 ZEBRAQ. 3번. 전자제품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성인 김 일렉트로닉. 4번. 사과 제품에 사용하는 상표 애플. 신선한 사과. 5번. 대한민국 국기의 도안을 포함한 상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막상막하 같은데 2번입니다. 2번. 자체 고유한 의미가 없는 임의의 문자 조합. 풀이를 좀 볼게요. ZB, RAQ와 같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임의어는 식별력에 있어서 상표로 등록되기 적합하다. 상표를 쓴 이유는 식별력이에요. 남들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거, 구분되는 거. 1번 상품의 일반 명칭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하얀 가루, 밀가루의 이제 성질 표현이죠. 이거는 이제 기술적 표시로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3번 흔한 성씨와 일반 명칭의 조합, 김 일렉트로닉스. 식별력도 약하고 성명 사용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4번 사과 자체 애플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상품의 보통 명칭으로서 상표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5번 국기 등 공공의 상징은 상표법상 사용 및 등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3번 문제. 상표 및 그 상표에 관한 다음 중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다. 2번 상표권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범위의 상품의 동일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죠. 3번 상표권 침해는 민사상의 구제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4번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비록 등록 상표가 아니어도 부정경쟁 행위로 제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표권이 법이 있는데 여기서 다 보호 못하는 거를 백업하기 위해서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커버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5번 상표 출원을 마치면 출원일 이후부터 그 상표를 타인이 사용할 경우 침해로 인정한다. 출원을 마치면 제가 출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출원은 내가 이거 아이디어 냈어요. 내가 이거 권리로 신청했어요. 선언하는 걸 뿐이다. 특허청이 있는 한 땅땅땅 해서 이제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죠. 정답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5번은 말이 안 돼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상표권은 출원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게 특허 출원 완료, 뭐 특허 출원한 제품 대단한 게 보이지만 권리가 없는 거예요. 마케팅적으로 이제 소구하는 거고. 상표권은 등록주의에 따라서 당연히 발생하고 상표권의 효력은 지정 상품과 그와 유사한 상품에까지 미쳐서 동일 유사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당연히 될 수가 있죠. 4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서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공들여서 뭔가 만들어 놓은 거에 무임승차권 수저 얻는 거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되거나 막을 수가 있다. 상표법을 좀 백업해 준다. 상표법에서 커버 못하는 부분을 이제 좀 도와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24번 문제. 다음 중 상표 등록이 거절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절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상품의 산지나 품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 위에서 이제 조금 설명 들어주셨던 거랑 좀 연결이 되죠. 느낌이 오시죠. 2번 국내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한 표장으로서 특정인의 인격을 해칠 염려가 있는 상표. 3번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휘장, 국기 등을 포함한 상표. 4번 식별력이 없는 한글 한 글자의 상표. 5번 기존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한 상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한글 한 글자 상표 자체는 그 글자가 일반 명칭이거나 식별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거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제 예전에 뭐 드라마 궁인가? 뭐 이제 그 이름을 딴 이제 뭐 궁 레스토랑, 궁 뭐 이런 식으로 뭐 되게 좀 그 상표권 유행했었어요. 한자라고 해서 꼭 이게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식별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임팩트 있게. 어떤 이제 사업, 어떤 아이템에다가 이걸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카테고리냐에 따라서 4번의 경우 이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거절이 반드시 되는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이제 1번 상품의 산지, 품질 등을 표시한 표장은 상표법 제33조에 따라서 기술적 표장으로 당연히 거절되고요. 유명한 타인의 성명, 상호 등을 포함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당연히 없고요. 국기 등의 공공의 표장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기존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제34조에서 거절이 됩니다. 25번 문제. A는 ABC라는 등록 상표, 지정 상품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ABC 화장품이 되겠죠. 이거 이제 상표권자인데 A가 다음 사례 중 A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사가 ABC와 동일한 표시를 의류 상품에 사용했다. 의류 카테고리가 일단 틀립니다. 2번 C사가 ABC와 유사한 표시를 유사한 종류의 화장품에 사용했다. 이건 좀 직방이죠. 3번 D사가 ABC 상표가 부착된 정품 화장품을 적법하게 수입하여 판매했다. 적법하게. 적법이라는 말 아시죠? E사가 ABC 상표로 유명해진 A사의 화장품을 언급하며 비교 광고에 사용하였다. 소비자 오인 없을 정도. F사가 ABC와 철자가 동일한 표시를 화장품이 아닌 식료품에 사용하였다. 해당 상표는 화장품 분야에서만 유명하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3번입니다. 딴 거는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적법하게. 이거는 뭐 라이센싱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해설이 이번에 좀 깁니다. 정품 화장품을 적법하게 병행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권리자나 이제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최초로 적법하게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만 소진되기 때문에 그 상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제 이제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제 그 시몬스 침대 병행 수입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은 전혀 다른 분야, 의류라고 하더라도 ABC가 의료 분야에서 식별력이 있다. A의 상표가 그 분야에서도 유명하지 않다면 상표권 침해는 아니지만 문제에서는 해당 사례들을 침해 여부로 판단하도록 의도되었기 때문에 해설로 이제 보완하면은 B사 의류 사용한 경우 ABC는 A의 상표와 동일하지만 상품 분야가 전혀 달라 일반적으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A의 ABC가 전반적으로 저명한 상표라면은 이종 상품에서도 부정 경쟁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명하냐 모르냐, 인지도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틀이고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C사의 행위는 이제 A의 상표와 유사한 표시를 유사 상표에 사용한 것으로 침해가 당연히 해당되고 비교 광고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타사의 상표를 언급하는 것은 상품의 식별적 사용이 아니므로 침해는 아니에요. 침해는 아니다. 전혀 다른 상품의 ABC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침해가 아니다. ABC가 화장품 분야에서만 유명한 경우 정답은 이제 A의 상표권에 미치지 않는 사례인 3번이 되는 거고 26번 다음 중 상표의 유명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유명성, 유명성, 저명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상표는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해주는 이제 식별하게 해주는 표시이다. 우리나라는 상표권 보호에 있어 사용보다는 등록을 우선시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사용주의입니다. 사용을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고 권리를 가져요. 우선권이 있어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는 설령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 4번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한정되어 미치지만 유명 상표의 희석과 방지를 위해 전혀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옳지 않은 걸 찾고 있는데 5번 한 번 유명해진 상표는 전혀 다른 분야의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언제나 상표권 침해로 인정된다. 억지죠 이거는. 예, 억지죠. 언제나 상표권 침해로 인정된다. 이 표현이 옳지 않아요. 예, 유명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보호 범위가 무한정 전 업종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4번과 같이 현재 유명한 상표의 경우 비유사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되어서 보호되는 경우가 있고 상표법상 이제 희석화 방지 규정이고요. 1, 2, 3, 4번은 이제 상표와 유명 상표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특히 이제 2번 우리나라는 등록주의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뭐 선사용주의 하고 있다. 이 정도 이제 설명드리고 널리 알려진 상표는 비록 비등록이라도 이제 원체 이제 이게 유명하기 때문에 보호될 수 있습니다. 27번 문제. 다음 중 상표 등록이 취소, 무효가 아닌 취소입니다. 취소, 무효가 아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허 3년 안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위에서 설명드린 거. 상표가 보통 명칭이 되어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 이건 무슨 말이지? 고유명사처럼 이제 많이 쓰이는 거야.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 3번 상표권자가 사망한 경우. 권리 사망하면 어떻게 되지? 4번 라이선스를 받은 사용자가 품질을 유지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게 된 경우. 5번 상표가 등록 후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용된 경우. 취소된 겁니다. 취소. 3번 상표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 상표권자가 개인의 이제 사망은 상표권이 상속될 뿐 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불사용 취소 심판의 대상이 돼요. 상표권을 계속 쓰라고 계속 쓰는 전제 조건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가 일반 명칭은 식별력을 상실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권자의 품질을 관리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게 된 경우 등은 이제 상표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상표권에 대한 이제 감독 의무, 이 브랜딩을 네가 잘 해라. 그래야지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런 의미고. 공소양속 위반 사용도 취소 심판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풍양속 이런 거 해치는 거. 28번 문제. 이제 저작권으로 넘어가네요. 다음 중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널리 알려진 짧은 문구나 표호. 제가 왜 웃었을까요? 2번 사실의 나열에 불과한 데이터 목록.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거. 보호될 수 있는 대상. 사람이 찍은 예술성이 있는 사진 작품. 산업상 이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그 자체. 수학적 공식 그 자체. 정답은 3번입니다. 사진. 사진이 사실 이제 저작권 권리보험이나 저작권 인정받기 되게 쉽지가 않은데 사람의 창의성이 담긴 사진 작품은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사진은 원본의 창작성은 인정되고 저작권법에 의해 예술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극히 짧은 문구나 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대사 같은 거 이런 거 안 되고 데이터나 사실의 단순 나열로 창작적 표현이 없어 저작물성이 없고 다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별개로 보호될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이나 법칙 자체도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작성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자, 29번 문제. 저작권,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작권 협회에서 뭐 자꾸 등록하라는 것 같던데 생각 드실 거예요. 2번 저작 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나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3번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개념 그 자체보다는 이를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인정된다. 4번 회사 등 법인이 저작권을 양수한 경우 그 법인은 새로운 저작자가 되어 저작 인격권까지 승계받는다. 이거 따로 간다 그랬다가 뭐 따라간다 그러고.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는 저작권법에 의해 문예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저작 인격권은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일시 전속적으로 귀속하며 양도되거나 승격되지 않아요. 저작 인격권은 만든 사람 창작자한테만 간다는 거고 따라서 법인이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아도 저작 인격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원작자에게만 남습니다. 원작자, 창작 원작자. 저작권은 별도 절차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합니다. 예. 그리고 저작 재산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 상속 가능하지만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고요. 저작권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를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만 부여가 되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제 저작권법상 문예 저작물로 보호가 됩니다. 30번 문제. 다음 중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소설책을 구매한 후 개인 연구 목적으로 해당 책을 복사하는 경우. 특허도 이제 개인 연구 이런 거 할 때는 어떻더라 생각나시죠? 특정 가수의 노래 가사 한두 줄을 인용하여 리뷰 기사에 사용하고 출처를 밝힌 경우. 한두 줄. 3번 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한 경우. 4번 구매한 영화 DVD를 가족 및 친지들과 집에서 함께 시청한 경우. 5번 타인의 소설을 번역하여 인터넷에 전체를 무단 공개한 경우. 5번이죠. 5번은 너무 노골적이다. 예. 다른 사람의 소설을 권한 없이 번역, 2차적 저작물 작성. 변형되는 거는 이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해요. 예. 온라인에 공개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등을 발음도 안 돼.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연구나 공부를 위한 사적 복제는 저작권법상 허용이 되고요.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가사 일부 인용은 이제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출처 표시한 경우에.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 복제 배포는 저작권 제한 규정에 의해서 허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 및 이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시청은 사적 이용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백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5번 사례뿐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옛날엔 비디오구나.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OTT 서비스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 영화 이제 내가 이제 구독을 했으면 나만 봐야 되지. 이게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보면은 침해다. 이 논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소설을 번역해서 임의로 2차 저작물로 만들어서 전체 뿌린 거 무단 공개한 경우 이거는 문제가 된다. 예, 계속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 다음 중 저작 인격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작 인격권입니다. 첫 번째, 공표권, 저작물을 발표하거나 발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 두 번째, 성명 표시권, 저작물의 본명 또는 필명을 표시할 권리. 세 번째,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 네 번째, 복제권, 저작물을 복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 다섯 번째,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비재산적 권리.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예, 4번은 그냥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죠. 복제권은 저작 재산권의 하나입니다. 저작 재산권. 예. 경제적 권리에 해당. 예, 저작 인격권이 아닙니다.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고 5번 같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비재산적 권리 포함됩니다. 복제권은 저작물의 복제 여부를 통제하는 재산권적 권리로서 양도나 이용 허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2번 문제. 우리나라의 저작권 등록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거 저작권 피토하면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1번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보호된다. 2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임치 등록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번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별도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4번 저작권 등록은 권리관계를 공시하거나 분쟁 시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5번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 이 내용은 1번하고 상충되죠. 반대죠. 예,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권리관계 명확화, 대항 요건 확보,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제 특허나 상표권이나 디자인 특허처럼 심사를 보지 않아요. 저작권은 심사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로 이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요. 국내 저작권 등록 등의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한다. 근데 이제 이거 등록한다고 해서 권리가 보호되거나 생기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그램 등록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요. 저작권 등록은 권리의 존재나 양도 등의 사실을 공시하여 분쟁 예방이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장치. 그래서 이거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제 수행하도록, 저작권 등록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33번 문제. 저작권 제한, 예외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보도, 비평, 교육 등 공정한 범위에서 인용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2번 도서관 등에서의 소장 목적이나 이용자 연구를 위해 일부 복제가 허용된다. 도서관에 가면 복사기가 있죠. 3번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교과형 자료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요저 IPAT 지식계산 능력 책 제일 뒤에도 보면은 제가 참고한 도서 목록이 나옵니다. 시사 보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방송할 수 있다. 5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저작물도 자유롭게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된다. 영리 이꼴 상업적이잖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저작물의 상업적 영리 이용이 아니면 모두 허용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용 방법이나 범위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4번은 이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예외 사례들에 대한 옳은 설명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정당한 범위 내 인용, 도서관의 제한적 복제, 교육 목적 이용. 교육 목적 이용 같은 경우도 다 쓸 수가 없어요. 이 영상, 김기한 TV 영상을 뭐 다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주로 이제 허락을 받거나 아주 일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교육 목적 이용,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 조건 하라는 게 이제 범위라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34번 문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 이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특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것들, 좀 비교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옳지 않은 것.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문학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죠.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알고리즘 그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할 때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없이 보호된다. 저작권 뭐 똑같죠.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적 재산권, 저작 재산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으로 다른 저작물과 다르다. 왜 달라야 될까요? 프로그램의 저작권 분쟁에 대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프로그램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쨌든 저작물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망 후 50년 등으로 규정된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 70년이에요. 70년. 저작권법상에서 이제 일반 뭐 책이라든지 동일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죽고 나서 70년. 70년. 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뭐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는 70년으로 통일되어 있다. 프로그램 코드 역시 인간의 창작적 표현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서 보호받고요. 아이디어인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순간 발생하며 등록은 권리 공시나 분쟁 대비 수단일 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작권이랑 특허랑 가장 다른 점이에요.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소프트웨어협회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 임치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분쟁 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죠. 자,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저작 인접권, 저작물에 인접한 권리에 대해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가수, 연주자 등 실현자, 되나? 음반 제작자, 레코드 제작자, 방송 사업자, 방송국, 영화 감독, 영화 저작물의 저작자, 음악 공연을 녹음한 음악의 저작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4번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 왜요? 하실 건데 일단 저작 인접권은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같이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인접한 주체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곡을 만들더라도 누가 연주했느냐, 누가 불렀냐에 따라서 이게 흥행 여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음반 제작자도 마찬가지고 방송 사업자도 누가 붙었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치기 때문에 이제 저작 인접권자로 볼 수가 있고요. 5번 음악 공연을 녹음한 음원의 제작자, 이 이제 역시 음반 제작자의 범주에 속한다. 반면 이제 4번 영화 감독은 영화 저작물의 저작자예요. 저작 인접권자가 아니라 저작자입니다. 저작권을 가지는 사람이지 저작 인접권자가 아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영화 감독은 창작자,
이므로 인적권이 아닌 저작권의 주체에 해당한다. 36번 문제. 영업비밀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업비밀. 이제 영업비밀 나옵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여야 한다.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진 정보여야 한다. 3번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생산 방법, 판매 전략 등도 포함될 수 있다. 4번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등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조금 이상합니다. 5번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관리 조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게 하나 떠오를 때마다 바로 메모를 하고, 요즘 이제 스마트폰에 그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클라우드 메모 앱 같은 거 잘 돼 있잖아요. 찍어서 바로 업로드 어딘가 해놓으세요. 이게 시작이 되고 영업 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번 특허청에 가는 건 아니죠. 영업 비밀은 따로 정부기관에 등록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럴 거면은 코카콜라 레시피 등록해야죠. 등록 없이도 이제 요건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영업 비밀의 요건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성,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가치성,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관리성. 그래서 이제 1, 2, 3, 5번은 모두 영업 비밀의 성립 요건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고요. 특히 이제 3번 기술상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 명부, 사업 전략 같은 경영상 정보도 영업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하우라 그러죠. 보통 노하우도 이제 영업 비밀이 될 수 있고, 기업이 이제 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 제한, 비밀 표시, 보안 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영업 비밀로 인정이 됩니다. 37번 문제. 다음 중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인가? 경쟁사의 영업 비밀 자료를 해킹 등을 통해 부정 취득한 경우. 나쁜 놈들. 이전 직장에서 몰래 가져온 고객 명부를 현 직장에서 이용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판매된 제품을 역설계,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이거 해서 성분이나 기술을 알아내는 행위. 공개적으로 판매된 거. 제가 LG전자 다닐 때 타사 샘플 많이 사왔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이제 뜯어서 연구를 많이 했죠. 4번 비밀 유지 약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5번 경쟁사 직원에게 대가를 주고 그 회사의 비밀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 3번입니다. 3번.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정당한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샘플 사가지고 뜯어가지고 연구해서 공부해서 그거 가지고 분석해서 더 좋은 제품 개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계약상 제한이 없다면 영업 비밀 침해가 아닙니다. 1번 해킹 등 부정한 이제 수단으로 타사의 비밀을 취득하는 것은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요즘 뭐 중국으로부터 해킹 엄청나게 당하고 있죠. 영업 비밀 침해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2번 전 직장의 영업 비밀을 무단 방출해서 사용하는 행위도 침해이다. 그래서 이제 뭐 2번급 이상이거나 이러면 퇴사할 때 어떤 자리로 못 간다, 동종업계 어디 못 간다, 뭐 각서 같은 것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유지 약정을 어기고 비밀을 누설하는 것도 당연히 그래서 이제 사인했는데 그거 어기면 반칙이죠. 경쟁사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정보를 얻는 것도 부정취득,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합니다. 38번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조치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직원들하고 이제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각서 쓰라는 거예요. 각서. 영업 비밀이 포함된 문서에 비밀 표시를 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한다. 개나 소나 다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핵심 간부 누구 이제 몇 명만 접근해야 되고, 사내 교육을 통해서 영업 비밀의 중요성과 보호 절차를 주지시킨다. 이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핵심 기술을 특허 출원하기 전에 영업 비밀로 관리하며 외부 공개를 피한다. 그래서 제가 메모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고, 메모 이제 특허 출원하기 전 뭔가 이제 상품이나 이런 게 컨텐츠가 나오기 전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기 전에는 영업 비밀로서 보호하셔야 됩니다. 5번 영업 비밀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를 우선 출원하여 공개한다. 일단 우선 공개를 한다라는 거는 잘못하면 리스키합니다. 특허 출원은 기술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이므로 영업 비밀을 유지하는 조치와는 반대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영업 비밀로 보호하려는 정보라면은 특허 출원을 통해서 공개하기보다 내부 비밀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1, 2, 3번은 모두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적절한 관리 조치고, 4번 중요한 기술은 특허 출원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영업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죠. 특허를 출원하면 이제 공개 정보를 통해서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는 특허마다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9번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비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특허권은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하는 한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독점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예. 특허로 보호받으면 제3자가 동일한 발명을 독자 개발하더라도 특허권으로 배척할 수 있다. 예.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정보에 대해서는 타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더라도 권리자로서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거 조금 이상하죠. 예. 영업비밀은 꽁꽁 싸잡아매서 안 뺏기도록, 누가 못 뺏기도록 해야 되는데 왜 못 뺏기도록 할까요? 예. 특허 추론을 하면 기술 내용이 공개되지만 법적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다. 영업비밀로 공개되지 않는 대신 부정한 취득에 한해서만 법적 보호를 받는다. 예,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는 타인의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당하게 입수한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가 없어요. 레시피 같은 거, 누가 적어놓은 거 내가 봤다. 어떡할 거야? 영업비밀은 어디까지나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이나 유출에 대해서만 보호될 뿐 독점적 배타권은 아닙니다. 특허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1, 2, 3, 5번은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건데 특히 3번 특허권은 독자 개발자라도 특허권자 허락 없이 실시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다.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죠. 영업비밀은 기간 제한이 없으나 독점권은 아니다. 특허와 영업비밀의 대조를 잘 설명하고 있죠. 공개 대 독점권, 비공개 대 제한적 보호. 자, 40번 문제. 다음 중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제적 보호. 파리 협약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우선권 주장 제도를 규정한 국제 조약입니다. 파리 조약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저 영상에서도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특허 협력 조약, PCT 특허라고 그러죠. 국제 출원하는 거. PCT를 통해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여러 국가의 특허 출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번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는 상표의 국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다자간 조약이다. 마드리드 협정도 이제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헤이그 협정은 디자인의 국제 출원, 국제 등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헤이그 협정도 나올 거고. 다시 PCT 국제 출원을 하면 국제 심사 후 별도 국내 절차 없이 전 세계 공통의 특허권이 자동 부여된다. 옳지 않은 것은 5번. 딱 읽어봐도 어감이 오시죠. 이 풀이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PCT는 이제 국제 출원은 각국 개별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단일 출원으로 간소화한 거야. 단일 출원으로. 요거 PCT 출원만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많습니다. 좀 어리버리한 그 특허법인이 이런 걸 좀 잘 못하는 데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각 기업한 규모가 있는 데는 이제 PCT를 많이 하는데 큰 회사랑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경력도 짧으면서 각 개업한 이제 변리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서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 단계 심사만으로 세계 공통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PCT 출원 후에는 지정국별로 국내 단계 진입해서 심사를 거쳐야 특허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원만 이렇게 딱 해주는 거야. 국제 출원, 개별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로 단일 출원으로 간소화 출원. 나 이거 야 이거 냈어. 중국, 한국, 미국, 뭐 어디, 인도, 뭐 독일, 블라블라. 근데 이제 등록은 그 나라 속지주의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이제 등록이 돼야지만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PC 출원 후에는 지정국가별 요거 설명드렸고 파리 협약은 우선권 주장 등 산업재산권 보호의 기본 조약입니다. 기본 조약이고 PCT는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를 주며 진입기간 일반적으로 30개월 내에 각국 단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드리드 협정 및 프로토콜은 상표의 국제 등록 제도로 다수 국가에 한꺼번에 상표 출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PCT처럼 마드리드 협정. 헤이그 협정은 이제 디자인 특허에 관한 겁니다. 디자인 국제 출원 제도를 제공하는 거. 용어가 조금씩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41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등의 실시를 한다는 것은 판매를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뭐 수입을 하거나 이런 거예요. 실시권 및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특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지적재산, 지식재산이죠. 재산.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여하여 자신의 발명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실행 허가해주죠. 라이센싱을 하죠. 보통. 전용 실시권은 특정 분야에서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배타적 허가이다.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요 차이 아셔야 됩니다. 4번 통상 실시권자는 허락 범위 내에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특허권자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5번 통상 실시권을 받은 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재실시권, 서브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형태로 자유롭게 양도를 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입니다. 통상 실시권은 일정 범위 누구에게나 이제 이거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전용 실시권은 이제 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는 거고, 통상 실시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 A사도 쓸 수 있게 하고 B사도 쓸 수 있게 하고 C사도 쓸 수 있게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상업적으로 많이 팔려야 되다 보니까 A사는 미국만 팔아, B사는 중남미만 팔아, 뭐 C사는 아시아만 팔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교통 정리를 하고, 당연히 내가 원작자니까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용 실시권은 이 모든 권리를 그냥 네가 독점으로 써라 라는 취지입니다. 요거 차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통상 실시권자는 위임받은 권리 안에서만 실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원작자의 허락 없이 재실시권, 내가 이거 판권, 일종의 총판권, 내가 이게 뭐 라이센싱 했는데 너도 이거 좀 써, 이런 식으로 남한테 추가로 양도를 하거나 권리를 열어줄 수는 없다. 42번 문제, 다음 중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을 연결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생각보다 은근히 틀려요. 제일 기초적인 문제인데 은근히 틀립니다. 1번 특허권 출원일로부터 20년, 2번 실용신안권 출원일로부터 10년, 3번 디자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20년, 4번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하다. 뭐지? 그러실 거예요. 5번 저작권, 저작자의 생존 기간 플러스 사망 후 70년. 그래서 지금 보시는 유튜브의 이 강의 영상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 플러스 제가 죽고 나서도 70년 동안은 저작권 권리를 제가 가질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는데 3번이 왜 틀렸죠? 라고 하실 건데,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디자인 등록 출원일 후 20년까지이다는 등록 출원일 후, 등록 출원일 후. 그래서 이제 설정 등록일로부터 20년이라는 표현은 과거 제도에 해당하며, 현재는 출원일 기준이에요. 출원일 기준. 특허랑 똑같이. 나머지는 다 옳은 표현이고. 43번 문제. 다음 중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보통 산업재산권이라고 묶이는 거는 어디에서 심사를 하죠. 1번 특허권, 2번 상표권, 3번 디자인권, 4번 저작권, 5번 실용신안권. 이 중에서 산업 디자인권이 아닌 거는 4번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협회에다가 이거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고, 얼마를 주고 등록했고, 등록했으니까 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공개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해요. 등록 절차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관 이런 거 없고요. 그러면은 디자인 뭐 협회, 디자인 등록 협회, 저작권 등록 협회 이런 데다가 뭐 하러 돈 주고 등록해요? 이거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고,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이 진짜 원작자가 누구냐, 저작권자가 누구냐를 따질 때,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증빙으로 쓰기 위해서 활용한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번 문제. 다음 중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형사처벌, 지식재산권 침해를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는데, 1번 특허권 침해, 2번 상표권 침해, 3번 디자인권 침해, 4번 저작권 침해, 5번 영업비밀 부정 취득 사용. 정답은 1번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금지 청구 등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고, 디자인권 침해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고소 등이 뭐 필요합니다. 고소 등이 필요한 이제 친고죄 요소가 있고, 영업비밀 이거는 이제 크리티컬하죠.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사용 등은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징역 또는 벌금. 이 중에서 영업비밀 건드리는 게 제일 나쁘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만이 형사상 처벌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산업재산권 분류되지 않는 거. 이거 너무 쉬운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산업재산권 뭔지. 1번 특허권, 2번 상표권, 3번 디자인권, 4번 실용신안권, 5번 저작권. 저작권은 아니다.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한권, 의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디자인, 상표권 요거 포함하고 있고 이제 지식재산처가 됐죠. 특허청, 구특허청을 통해서 취득하는 권리들입니다. 저작권은 별도의 영역으로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고 산업재산권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구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아까 민사 얘기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두 번째, 민사상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가처분 등. 그 다음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처벌 진행. 뭐는 형사처벌이 된다 안 된다. 요 얘기 잠깐 했었죠. 그 다음에 특허청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청. 5번은 세간의 수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신청. 정답은 4번입니다. 특허청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청. 해설을 좀 풀어드리면 지식재산권 침해는 권리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침해 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표 저작권 등 경우에 따라서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간의 지식재산권 보호 신청을 해서 국경에서 침해 물품을 차단할 수도 있어요. 실행. 이 지식재산권 실행에 해당하는 게 물건을 파는 거, 해당 물품을 파는 거,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수입하는 것도 있어요. 수입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직구 많이 하는데 직구 시장에 이런 이슈가 좀 많거든요. 직구. 근데 이제 세간에 요 이제 보호 신청해서 좀 차단할 수 있다. 근데 이제 4번 특허청 등 행정기관에 침해 신고를 한다고 해서 행정처분으로 직접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특허청, 구특허청이죠. 이제 지식재산처는 이제 권리부여 기관이지 침해 분쟁을 행정적으로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심사, 권리를 준다 안 준다 이걸 따지는 거고 분쟁은 법원이나 협의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된다. 프로세스가 틀리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4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어떤 지식재산권으로도 보호되기 어려운 것은 이거는 산업재산권,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거. 1번 자연법칙이나 과학적 원리의 발견 디스커버리. 2번 특정 지역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농산물 명칭. 이거 지리적 표현이라는 거는 고유명사 아닌가? 3번 식물의 새로운 품종. 이거 지식재산 관련 이 수업을 들으면서 김기한 TV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식물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실 거예요. 4번 반도체 직접 회로의 배치 설계. 마지막으로 기업의 영업 노하우나 고객 명단. 1번은 안 됩니다. 1번. 자연법칙이나 과학적 원리는 그 자체의 발견, 물리법칙의 발견 이런 것들은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잖아요. 지식재산권의 시작은 일단 창작물이어야 돼요. 인간의 이제 창의적인 활동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연에 원래 존재하던 원리이기 때문에 특허나 다른 권리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명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명과 결부된 농산물 이름, 지리적 표시 이런 거는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으로 보호되거나 단체 표장, 상표권 안에 있는 단체 표장으로 등록되어 보호될 수가 있고요. 식물 신품종은 이제 신품종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품종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 카테고리를. 그리고 반도체 배치 설계, 회로 배치는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지식재산이고 이것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화국,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고 그거를 이제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추후에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영업상의 비밀 정보, 고객 명단 이런 거 이제 영업 비밀이잖아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거에 따라서 영업 비밀로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식재산권이 모든 걸 다 보호를 할 수 없고 커버할 수 없다 보니까 거기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 벗어나는 것들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개념 잡아두시고 48번 문제. 다음 중 특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거. 그렇죠. 우리가 검색해봐야지 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1번 키프리스. 저는 이거 많이 써요. 요즘은 잘 안 쓰긴 하지만 많이 써요. 2번 와이포이 패턴트 스코프. 3번 미국 특허청 USPTO의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
일단 특허랑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죠. 4번 구글 특허 검색, 예, 구글 패턴트. 5번 링크드인. 링크드인으로 뭐 자꾸 커피채 다자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예, 5번이 아니죠. 우스개 수준의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좀 쉽게 문제를 내봤는데 링크드인은 비즈니스 인맥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특허 전문 검색 서비스랑은 거리가 멉니다. 구직 구인을 위한 서비스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오히려 키프리스 이게 익숙해지셔야 되고 특허청이 제공하는 국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이고 와이포이 패턴트 스코업은 국제 외국 특허 공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USPTO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미국 특허 검색할 수 있고요. 구글 특허 검색도 전 세계 특허 문헌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49번 문제. 세계 지식재산기구 와이포가 세계 지식재산기구입니다. 와이포라는 이 용어가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관장하지 않는 조약은 1번 특허 협력 조약 PCT 국제 출원하는 거 2번 마드리드 프로토콜 상표 국제 등록하는 거 3번 헤이그 협정 산업 디자인 국제 등록하는 거 4번 베론 협약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약 5번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트립스. 이 트립스는 이제 뭐 저도 수업으로 배웠지만은 트립스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산업재산 이게 이 지식재산에 관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좀 공통적으로 가져다 쓰자 하는 일단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립스는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보호법이나 이게 여기 틀 안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5번이 와이포가 관리합니다. 트립스는 이제 세계무역기구 WTO WTO 체제에서 다루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와이포가 아닌 WTO가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까 WTO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해가지고 1번 PCT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이것도 당연한 거고 헤이그 협정 그다음에 베런 협약 등은 모두 이제 와이포 세계 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하는 조약들입니다. 트립스는 무역협정의 일부분으로 지식재산 전반에 관한 국제규범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와이포와는 별개로 WTO가 정의한다. WTO는 아무래도 수출 수입 이쪽에 더 가까우니까 50번 문제를 가볼게요. 50번 문제. 다음 중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부정경쟁 행위가 아닌 거 1번 국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자기 상품에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돈을 일으키는 행위. 제가 삼성 LG 로고 가져다가 이제 김기한 삼성 TV, 김기한 LG TV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좀 비유를 들자면은 2번 타인의 성과로 만들어진 상품의 형상,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 상품을 만드는 행위. 단 최초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 3번 타인의 영업 비밀을 허락 없이 취득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부정경제 행위 및 법 이렇게 설명드렸죠 위에서. 4번 특허권이 만료된 발명을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유명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비유사 상품에 사용하여 그 상품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 희석시킨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거 뭐 너무 쉬워가지고 특허권 만료되면은 권리가 당연히 만료되면은 그때부터는 누구나 가져다 쓰셔도 돼요. 이거는 부정경쟁 행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법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이제 행위로서 부정경쟁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약 특허 같은 거 이제 풀리면은 뭐 누구나 이제 헐값에 이 약을 사서 쓸 수 있다. 타 제약회사에서도 이제 이 약을 찍어낼 거기 때문에 정말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뭐 뉴스에서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타인의 유명 상표나 상호 등을 모방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이제 혼동 초래 행위라고 보통 얘기해서 부정경쟁 행위입니다. 이게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케이스고 타인의 제품 형상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최초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작 판매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제가 됩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의 모방품 금지 조항이 있어요. 영업 비밀의 이제 부정 취득 사용 누설을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 당연히 되고요. 저명한 상표의 희석화 행위, 제가 희석이라는 표현을 위에 써버렸는데 비유사 상품에 사용해서 명성 손상 등은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된다. 상표권은 이제 브랜드 이 상표를 보호를 하는 건데 럭셔리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짝퉁 이거를 가져다가 만들어서 막 100만 원에 팔리는 걸 갖다가 900원에 팔고 이러면은 그 브랜드 가치가 이제 데미지를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행위다.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0문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특허 협력 조약 PCT에 의한 국제 출원을 한 후 각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몇 개월일까요? 1번 6개월, 2번 12개월, 3번 30개월, 4번 36개월, 5번 60개월. 60개월은 렌탈 정수기 같은 거 내 제품이 되는 기간인데 너무 길지 않나요? 3번입니다. 30개월. PCT 국제 출원의 경우 통상 우선권을 주장한 최초 출원일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의 국내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30개월보다 약간 긴 유예를 두기도 합니다. 6개월, 12개월은 파리 협약상의 우선권 주장 기간이고요. 특허는 보통 12개월, 디자인 상표는 6개월입니다. 36개월이나 60개월 등은 해당되지가 않죠. 자, 52번 문제.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아까 위에서 언급드렸습니다. 1번 종자특허법, 2번 품종보호법, 3번 식물 디자인권, 4번 식물 저작권, 5번 농업혁신권. 2번이죠. 품종보호권입니다. 품종보호권. 식물의 신품종은 품종보호권이라는 별도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보호법에 따라서 육성자가 등록을 통해 얻는 권리입니다. 종자특허권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이지도 않고요. 3, 4, 5번은 이제 해당 권리의 명칭이 아닙니다. 품종보호권 익숙해지셨으면 하고 이 용어가. 53번. 다음 중 지식재산권과 소관기관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 1번 특허권 특허청, 2번 상표권 특허청, 4번 디자인권 특허청, 4번 저작권 특허청, 5번 실용신앙권 특허청. 정답은 저작권이죠. 4번. 저작권은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관장을 합니다. 문체부, 문체부라고 하죠. 문체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관장을 하면서 특허청의 소관이 아닙니다. 특허청은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심사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업재산권은 이제 올바르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저작권에 대한 등록과 분쟁 조절 등은 특허청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담당한다. 요거 가르마 잘 타셔야 되고요. 54번 문제. 특허청의 거절 결정 등에 불복하여 다투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기관은 어딘가? 1번 지방법원, 2번 고등법원, 3번 특허법원, 4번 대법원, 5번 특허심판원.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은 뉴스에서 이제 익숙하게 나오는 단어니까 표현이니까 익숙하실 건데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우리나라에 특허법원이라는 게 있어? 이런 생각들 드실 건데 3번은 특허법원입니다. 특허법원 있습니다. 특허법원이 있어요. 특허청의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툰다. 특허법원은 특허 등에 관한 전담 항소기관이며 고등법원급의 법원입니다. 지방법원은 1심 일반 법원이지만 특허 심결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을 합니다. 고등법원 이제 서울 고등법원 등 일반 사건의 2심 법원이지만 특허 사건의 특허 사건은 이제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 최종심,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맞다 아니다, 이제 최종심 갈 때만 해당이 되고, 특허 심판원은 특허청 산하 심판 기관으로서 1심 행정심판 역할을 합니다. 심판원의 결정에 이제 불복하여 가는 것이 특허법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특허심판원, 그리고 특허법원, 그리고는 대법원, 요 순서대로 간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5번 문제. 실용신앙권의 행사 및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실용신앙권의 행사 및 보호입니다. 실용신안 출원은 등록 후 누구든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 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다. 2번. 실용신앙권자도 특허권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고안을 업으로 실시할 독점적 권리가 있다. 실용신앙권에 대한 타인이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실용신앙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해도 처벌할 수 없다. 진짠가?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5번. 실용신앙권은 초기에는 무심사 등록 뇌물로 권리 행사 전에 특허청의 기술평가 등을 통해 유효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번이죠. 형사처벌.
실용신앙권 침해 역시 디자인권 침해에 유사하게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반의사 불법죄로 전환돼서 이제 일정 조건하에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라는 설명은 틀렸다. 실용신안은 심사청구기간 3년 이내로 누구나 심사청구 가능하고, 실용신안권자도 자신의 고안을 독점 실시할 권리가 있고, 침해 시 민사상 구제소환을 취할 수 있다. 실용신안이 등록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기술평가 등을 통해 권리 안전성을 확인한 후 행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실무상 타당한 조언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56번. 다음 중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특허권, 상표권, 부동산 소유권, 디자인권,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권리.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잖아요. 무형의 지식을 재산화하는 권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건데, 부동산은 무형이 아니라 유형이죠. 부동산 소유권은 이제 물건으로서 유체재산에 대한 권리, 지식재산권 아니다. 이건 뭐 너무 쉬운 서비스, 이제 뒷부분에서 지쳐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웃자고 낸 건데, 창작이나 상표 발명 등에 관한 무형재산권이 이제 지식재산권을 말하고 지식재산권에 해당이 되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이에 전혀 상관이 없다. 57번 문제. 어느 회사는 자체 개발한 기술 A를 비밀리에 사업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를 획득하였다. 이 경우 그 회사가 해당 발명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권리는 무엇인가? 기술 A를 비밀리에 사업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를 획득했다. 1번 통상실시권, 2번 광제실시권, 3번 선사용권, 4번 우선권, 5번 전용실시권. 요거는 좀 많이 틀리세요. 요 문제는. 선사용권, 선사용주의라는 표현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상표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원조 맛집 이런데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나쁜 사람들이 예전에는 상표 등록해놓고, 야 이거 내가 권리 있어, 너 쓰지 마, 이런 억지를 부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사용권, 이 사람이 먼저 썼기 때문에, 원조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읽어드리면은, 선사용권이라고 하면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동일한 발명을 선의로 실시하고 있던 자가 그 범위에서 계속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법 제99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질문의 회사처럼 먼저 비밀리에 실시하던 자는 비록 남이 특허를 받았더라도 자신이 하던 만큼은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를 하거나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이걸 뭐 남한테 주거나 뭐 좀 제약은 있지만은, 통상 실시권은 이제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부여되는 일반적인 실시권이고, 강제 실시권은 일정 요건하에 정부나 제3자가 강제로 부여받는 실시권. 좋은 기술이 있는데 안 쓰고 썩히고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이의제기해서. 우선권은 파리 협약 등에 의한 출원상의 권리로 본 사례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우선권은. 전용 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설정해준 독점적 실시권으로 본 상황에서도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웃자고 또 하는 문제들 나올 건데, 다음 중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보성 녹차, 2번 나파밸리 와인. 나파밸리 와인 유명한가요? 제가 이제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이건 잘 모르겠는데. 3번 제주 한라봉. 이거는 유명하다. 확실히 알겠죠. 보성 녹차, 제주 한라봉. 4번 샴페인. 프랑스 샹파뉴 지방 발포성. 무슨 말이야 이게. 술을 모르니까 어려워요. 5번 아이폰. 5번이 정답이죠. 지리적 표시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지명이나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그 지역 특산물의 명칭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성녹차, 나파밸리 와인, 제주 한라봉, 샴페인은 모두 그 지역의 명칭이 상품의 출처,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이폰은 특정 지역과 무관한 기업의 브랜드명이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랑은 상관이 없죠. 파워풀한 네임이긴 하지만. 59번, 약간 웃자고 낸 문제인데, 매년 4월 26일은 세계 지식재산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이를 지칭하는 명칭은 무엇인가? 4월 26일. 이거 지식 IP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낸 문제고요. 1번 세계 IP의 날, 2번 세계 발명의 날, 3번 세계 지식재산의 날, 4번 지식재산 권리의 날, 5번 세계 저작권의 날.
지식재산의 날이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3번입니다. 세계 지식재산의 날, 이제 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 예, WIP 아까 말씀드렸고 WIPO 고 이제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와이포 세계 지식재산 기구가 4월 26일을 기념일로 지정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의 날은 5월 19일이다. 예, 5월 19일이다. 요 행사 하고 하면 연락 옵니다. 예. 너무 이제 쉽죠. 우리나라 발명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 날은 제가 뭐 답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5월 19일이다. 3번입니다. 우리나라 발명의 날은 5월 19일이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특허 법령이 공표된 날로 기념하여 지정된 것이고, 그래서 5월 19일, 우리나라는 5월 19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은 4월 26일. 이 정도는 뭐 IP 쪽 관심이 있고 계속 이쪽에 좀 파볼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